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입니다. 하루하루님 22%더 떨어져야 정상이다 라고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송숙님이시죠? 예, 오셨네요. 반갑습니다. 러브레터님 20%는 보청기를 안 쓰신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셨고요. 후리지아코님 18%도 높다 라고 하셨습니다. 청도 귀농총각님 10% 아래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고요. 김막내님 더운 날씨에 강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. 이용선님 김남국 의원님 걱정된다고 하셨네요. 예, 글쎄 모르겠네요. 오늘 참 김남국 의원에 대한 뭐 징계가 결정되니 많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왔나요? 제가 좀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네요.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명 공고를 나왔다고요? 참네. 아이고 참. 봅시다.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좀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왜 제명 공고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. 한 발 한 발 물러설수록 더 우리를 옥죄고 들어오는 게 저들의 행보라는 생각이 드네요. 소명이 불성실하다는 게 이유라고요. 참네. 참네. 뭐 소명이 불성실해서 징계라고 네,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. 참네. 참. 뭐, 이 부분은요,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가지고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역시, 윤석열 정권의, 윤석열 정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. 윤석열 정권이 살아나야지,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권을 살려주기 위한 뭐 그런 수단일 수도 있겠고, 또 한편으로는 김남국을 흔들어야 이재명을 흔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낙연 쪽의 이해관계가 서로 딱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참 씁쓸하네요. 도대체 뭐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참. 자,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좀 열받긴 한데 열받으니까 좀 순서를 바꿔볼까요? 자, 좀 기분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겨우 꼴찌는 면했는데 윤석열 지지율 22%. 자,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합니다. 윤석열 지지율이 22%가 나왔습니다. 이 22%는요,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죠. 모닝 컨설트에서 조사한 대로입니다. 모닝 컨설트는 계속해서 매일 각국의 22개 나라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일주일마다 종합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. 윤석열 지지율 최근 한 두어 달 동안 계속해서 22%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 떨어질 때는 21%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면 24%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22% 선을 맴맴 돌고 있다.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. 40%가 넘는다는 그런 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
38%, 34%까지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? 이런 걸로 볼 때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윤석열 지지율 22%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. 예. 지난 7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. 윤석열 지지율은 22%가 나왔습니다. 부정평가는 69%가 나왔고요. 지지율은 22%로 이 체코 총리와 똑같이 나왔지만 부정평가가 윤석열이 조금 낮아서 체코 총리를 꼴찌로 밀어내고 윤석열은 꼴찌에서 두 번째가 됐습니다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자, 뭐 올망졸망합니다. 꼴찌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. 제일 하위, 제일 꼴찌는 체코 총리인 페트르 피알라 총리입니다. 지지율은 22%,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72%. 윤석열의 경우는 지지율 22%, 부정평가 69%.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, 프랑스 대통령이죠. 지지율 24%, 부정평가 69%. 노르웨이의 요하네스 가르 스테레 총리, 지지율 24%에 부정평가 65%. 자, 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일본의 기시다입니다. 지지율 25%, 부정평가 62%. 꼴찌에 모여있는 올망졸망 꼴찌 형제들,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꼴찌 브라더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지금 볼 때 윤석열은 부정평가가 조금 낮아지면서 꼴찌를 겨우 면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꼴찌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지난주까지는 지지율이 24%로 비교적 높게 나왔습니다. 근데 지난주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해서 22%로 떨어졌습니다. 기시다 일본 총리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인데 40%대에 육박하다가 25%로 현재 추락한 상황이죠. 제가 볼 때는 기시다의 추락 이유하고 윤석열의 추락 이유가 사실 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왜? 제가 볼 때 둘 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 모닝 컨설트에서만 떨어진 것은 아니죠. 제가 보니까 MBS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. MBS 조사는 전국 지표조사라 그러잖아요. 4개의 그 회사가 돌아가면서 전국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MBS 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의 지지율은 34%가 나왔습니다. 지난번 조사에서 38%가 나왔는데 그 사이에 약 4%가 떨어진 거죠. 사실 7월 첫째 주 조사가 좀 튀었죠. 제가 볼 때는 좀 튀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튄 조사 이것 때문에 조금 오히려 지난 7월 첫째 주에 다른 곳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MBS만 높게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번 주 다시 하락한 걸로 딱 나왔습니다. 자, MBS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무려 4%나 추락을 했어요.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난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지난 12월 이후에 뭐 거의 가장 낮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 다음에 갤럽 조사를 보니까 갤럽 조사에서는 32% 지지율이 32%가 나왔습니다. 이게 지난 5월 달에 27%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 가장 또 낮은 상황인 거죠. 지난 4월, 5월 달에 제일 한번 낮았었어요. 예. 자, 그 다음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38.1%가 나왔습니다. 리얼미터 조사는 대체로 보면 좀 높게 윤석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번에 지지율은 38.1%. 최근 들어서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. 한 4주 전에 한 3, 4주 전에 이 지지율이 42%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하면 진짜 가파른 추락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
이거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추락하는 거, 이번에 이 추락은 다른 때와는 좀 다르다,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? 윤석열은 그동안에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우클릭 하는 방법을 썼어요.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노조를 두들겨 팬다든지,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갑자기 엉뚱하게 북한 관련 얘기를 막 꺼낸다든지,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떠받치게 하려니까, 그러니까 극우 성향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과 특정 연령대, 그리고 특정 계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. 즉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거든요. 우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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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였는데, 그런 우클릭 전략도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됐다라는 점에서 이번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은 다른 때와는 좀 차원이 틀리다, 색깔이 많이 틀리다. 그동안 계속 안 되면은 우클릭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는 지지율을 붙잡았는데,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도 안 먹힌다라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거는 이게 시사저널 기사예요. 그래서 우클릭 효과 끝났나, 윤석열 지지층 이탈,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. 두 번째 기사,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앙일보 기사로 알고 있는데, 자, 총선까지 10개월 윤석열 우클릭 여당 내부에서도 한숨, 팩트구나. 더 팩트에서 나온 기사고요.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. 자, 위에는 보면은 윤석열의 우클릭이 여당 내부에서도,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반해서 맨 밑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. 여야 모두 고민, 윤석열 우클릭 불안해, 이재명 후쿠시마 집착에 우려하는 야. 아니, 후쿠시마하고 윤석열 우클릭하고 동급에 두는 이 황당한 상황인 겁니다. 도대체 이런 말을 누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민주당 내에 어떤 또라이 같은 국회의원이 이재명의 후쿠시마 그 집착이 문제다라는 식으로 떠버렸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썼겠죠. 자, 그러면서 이것을 뭐 한 묶음으로 엮어서 여야 모두 고민이다. 이 조선일보의 화법이 이래요.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는데, 하려면 윤석열만 비판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여기에 이재명을 끼워 넣어요.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.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할 때도 조선일보라든지,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들이 항상 이랬습니다. 꼭 박근혜 비판을 하는 척하면서 같이 거기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그 대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뭐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써댔어요.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방식인데 한마디로 물타기인 거잖아요, 그죠? 이런 물타기를 한다는,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 언론의 태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. 참 당황스럽죠. 이런 물타기 수법이 이게 번지다 보니까 요즘에 경향신문도 뭐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더라고요. 이 최근에 그 양평 고속도로, 김건희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그 김건희지라든지 또는 그 국민의힘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이 올라가잖아요. 그랬더니 갑자기 무슨 기사를 썼느냐? 여야를 따지지 않고 권력자들이 양평에 땅 없는 사람 없더라,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. 말 그대로 이거는 물타기죠. 누가 봐도 물타기인 거죠. 양평에 땅 있는 사람, 아니 양평에 있는 땅이 다 같은 땅이냐고.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하고 저기 산속에 있는 땅하고 그게 같습니까? 서울이라고 다 같은 서울이냐고요. 압구정동, 강남, 삼성동, 청담동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뭐 상계동이니 또는 저기 은평구니 이런 좀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하고 이거를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권력자들은 다
서울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다 서울에 살더라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고. 강남에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. 똑같은 겁니다. 양평은요 서울보다 넓이가 1.5배예요. 서울의 이 면적이 61만 그 평방미터인데 양평이 거의 90만 제곱 평방미터에 해당되거든요. 1.5배예요 딱. 1.5배 조금 안 될 거예요. 정확하게는 88만 제곱 평방미터니까 61만 제곱미터인 그 서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1.4배 정도 되려나? 예. 하여튼 1.5배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것과 그것을 같은 동급에 놓고 권력자들은 다 양평에 땅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올바른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경향신문도 요즘에 그럽디다. 자, 이런 것들이 아니면 아마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또는 민주당의 뭐 이런 수박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. 이런 애매모호한 물타기를 시전하는 이런 그 적폐 언론들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문제들을 양산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참 우리가 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. 적폐는 다른데 적폐가 있는 게 아니고요.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,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든 야든 이 정치 세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말하는 수박이라는 사람들의 그 존재 역시도 사실은 개혁이나 민주주의보다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데 더 욕심이 많고 더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,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수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. 자,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?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.